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조문정리 계약의 해제와 해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43조 개념이 나와 있는데 1항을 보시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는요. 그러면 먼저 이 해지는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있는데 이 규정이 어디에 규정하고 있냐면 임대차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지를 언제 할 수 있는지는 임대차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냐면 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계약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걸 우리가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고요. 법률의 규정으로 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법정 해제권이라고 해요. 법정 해제 사유는 밑에 나오지만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또는 법률 규정, 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해제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형성권이니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 해지도 뭐죠? 의사표시죠. 따라서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지 또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발생이 됐다면 더 이상 해지 의사표시를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규정인 거죠. 자, 이제 544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해제예요. 자, 언제 해제할 수 있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544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경우죠. 이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요. 그래서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꼭 그러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죠.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채무자 측에서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최고 독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얘기가 있어요. 545조입니다. 자, 정기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기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지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 이거 우리가 정기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웨딩드레스는 언제까지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 결혼식이 지나고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런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545조입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실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다, 환갑잔치때 쓰려고 떡을 맞췄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후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46조입니다. 자, 이행불능인데 이행불능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행불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냐면은 채무불이행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불능이 원시적 불능이라면 무효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불능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후발적 불능만을 의미하게 돼요. 또 만약에 이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이거는 뭐가 되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해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뭐 할 필요 없겠죠? 채고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행불능은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채권자가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이행이 후발적 불능이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채고하라는 말이 없죠. 따라서 이행불능도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547조입니다. 자, 불가분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불가분성은 우리가 언제 했냐면 지요권 할 때 했거든요. 지요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전원이죠.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물론 동시에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해지할까? 하나 둘 셋 해지한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전원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계약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그 사유가 있으면 되거든요. 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해제권의 행사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하고요.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는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소멸되면 다른 사람도 싹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8조입니다. 일단 계약은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여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각 당사자예요. 그래서 채권자만 원상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만 원상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양 당사자가 모두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2항부터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만약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받은 날로부터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이 이자는 연 5% 이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다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요. 자, 특징이 있는데 일단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제3자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 제3자는 선이 악의를 모두 포함하는 거다. 따라서 해제에 의한 의사표시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다. 누구도 보호가 된다고요? 악의 제3자도.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3자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해제를 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는데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9조가 나오는데 549조를 보시면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읽어보면 제 536조 즉 동시이행 항변권의 규정은 전조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의 경우에 준용한다.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쌍방 간의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고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해제는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550조입니다. 자, 해지입니다. 자, 해지는 뭐냐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550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소급효가 없는 거죠. 따라서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다만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 줘야 될 의무는 존재하고요. 물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죠. 특히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손해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청구함과 더불어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겁니다. 자, 552조입니다. 해제권이 형성권이거든요.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뭘 인정하고 있냐면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항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채구할 수가 있다. 2항 전항의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하게 된다. 뭐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53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제권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어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 인간 해제 안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원상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서 해제권을 소멸시킵니다. 553조입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회복할 수 없게 된 때죠. 또는 해제권자의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무슨 말이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해제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매매에 관한 조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